이렇게 날씨도 좋은 토요일인데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연에 참석해서 자리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간단하게 최수희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최수희 박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제 수학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1984년부터 약 30년간 한성과고, 용산고, 그리고 세종과고 등에서 수학교사로 근무를 하셨고요. 94년에는 이제 최초의 수학교사 연구단체인 전국 수학교사 모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수학교육과정의 전문가로서 활동하셨는데 6차, 7차, 그리고 2007 개정 등 총 3차례의 수학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를 하셔서 이제 교과서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퇴직을 하신 후에 수학교육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이제 전국 각 시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수학으로 고통하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해서 강연을 다니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수학교육연구소 수장으로 계시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학사교육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강연은 수학사전을 활용한 자기주도 개념학습법이고요. 자녀분들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최수희 박사님 나오시죠. 감사합니다. 내려오는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걱정입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버틸지. 제가 애들을 즐겁게 해줄 능력이 대단히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한번 보세요. 중학생. 학생들 중에 중학생 없어요? 6학년 6학년 5학년 4학년 비슷하네. 3학년 2명, 3명, 2학년 2명, 1학년. 그 다음에 유치원. 유치원도 안 다니는 사람. 유치원이 뭔지 모르니까 대답 안 하겠죠. 예. 제 소개는 잘 했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 하면 떠오르는 과목 있죠? 뭐가 떠오르냐? 국어, 영어, 또 네? 한자? 한자로 사전. 제가 준비하면서 국어, 영어가 기사가 안 떠올라서 그 영어책이죠? 국어책이죠. 영어책은 왜 사전을 필요로 합니까? 이따가 단어 또는 수거 이런 게 나오면 찾아야 되겠죠. 국어책 마찬가지로 이제 감상문인데 책을 읽다가 사전을 필요할 때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수학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수학. 공식 또 네? 숫자 또 계산. 나누기. 몇 학년? 3학년? 네, 딱 3학년. 나누기. 3학년의 최고 악이 나누기거든요. 가장 애한테 힘든 거. 예. 사전은 안 떠오릅니다. 그렇죠? 수학사전. 근데 제가 사전을 펴기 전에도 수학사전이 있었어요. 많이. 지금 시중에도 한 4대 정도 사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영어 수업을 보면서 사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수학사전의 필요성. 저는 이제 4년 전에 학교를 떠났고 지금은 교사들의 수업을 컨설팅하는 사람. 제가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는 거죠. 보고 같이 이제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혁신학교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학 수업만 보는 게 아니고 체육 수업도 보고 또 영어 수업도 보고 국어 수업, 사회 수업, 과학 수업 이렇게 다 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영어 수업을 보러 갔어요. 경남 마산에까지 갔는데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하는데 이 반에 보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떤 아이는 책을 딱 폈는데 단어를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아예 뭐 꼬리 정도 이렇게 알고 나머지 수탁이 모르는 그 아이들이 있었고 그런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과 같이 수업할 때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사전이에요. 그 교실의 교탁 옆에는 사전을 한 5권 정도 이렇게 꽂아놨어요. 그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이제 문제를 풀고 해석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며칠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갈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뭐 하러 나갔어요? 사전을 가지러 가서 각각 자기 책상에 놓고 해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학 시간 같으면 자기가 문제를 못 풀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다시 풀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영어 시간에는 선생님을 괴롭히질 않더라고요. 네. 뭐 때문에? 사전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 선생님 단어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아요. 사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수학 문제도 수학풀이도 사전이 있으면 선생님 이게 뭡니까? 라고 묻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4년 전부터 교육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올해 나왔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영어 시간에 했습니다. 국어나 영어에서 사전이 언제 필요한가 많이 문제 잡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사전이 가진 장점 찾아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전식이란 말이에요. 사전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혹시 우리 부모님들 사전식이란 말을 수학 시간에 써본 기억이 나십니까? 사전식. 안 나요? 사전식. 좀 더 할까요? 사전식 배열. 기억납니까? 네, 사전식 배열은 초등학교 6학년이나 지금 6학년 말고요. 우리 부모님들 6학년인데 지금 6학년은 이제 살아가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라는 것을 셉니다. 고2 때 또 셉니다. 이럴 때 뭘 세려면 배열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배열하면 안 돼요. 빼먹어요. 어떻게 배열하면 안 빼먹어요? 사전식으로 배열합니다. 자, A, B, C 세 개의 문자로 단어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다 써봐. 어떻게 배열합니까? 맨 처음에 A부터 하죠. 그 어떤 애는요, 그 시키면 어떤 애는 지 머릿속에서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A, B, C 썼다가 C, B, A 썼다가 막 뒤죽박죽 하면 나중에 다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몇 개 빼먹어요. 또 한참 보면 중간중간 막 중복이 됩니다. 수학에서는 그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세우는 방법이 뭐냐? 사전식 배열입니다. 왜? 사전은 순서가 정해져 있고 빠진 걸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몇 번째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세면 끝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금방 A, B, C로 다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CCC. 아이고, 내가 CCC 딱 쓰면 연필 놓고 끝났다. 계속 세면 됩니다. 근데 뒤죽박죽 센 사람들은 지금 내가 어디까지 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사전입니다. 사전은 찾을 수가 있고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라고. 수학도 알 수가 있다 스스로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죠. 근데 제가 고민한 지점은 국어 영어는 사전이 충분히 우리가 잘 썼지만 익히 왜 수학 사전이 여태까지 잘 안 쓰였을까? 그게 이제 국어 영어 공부하고 수학 공부 차이점이에요. 자, 국어 영어는 단어를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사전에 100% 나옵니다. 자, 영어 단어 모른다. 근데 어떤 사전을 찾았더니 영어 단어가 안 나와. 무슨 일입니까?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둘 중에 하나죠. 그
단어가 잘못된 단어인가 아니면 사전이 꽂았던가 그죠? 아니 사전이 이제 그 용량이 작아서 그 사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기 전에는 모든 단어는 사전에 나옵니다. 그게 사전이죠. 모든 단어는 통보이죠. 근데 수학에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풀다가 몇 학년이에요? 2학년. 요즘 뭐 배워요? 국어다 배우겠네, 그지? 네? 길이재기 하고 있어요. 길이재기. 왜 뒤집어 써서 나를 추워요? 예, 길이재기 뭘로 합니까? 자로 하죠. 길이재기는 문제가 확 떠오르질 않네요. 더하기가 나오겠다. 이 두 개의 길이를 더하면 얼마인가? 이런 거 해봤어요? 1m 3cm 더하기 2m 5cm 더하면 얼마예요? 안 됐어요. 곰이라고 있어요.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라는 게 아주 쉬워서 그렇지만 또 어떤 문제를 풀다가 걸렸어요. 모르는 게 나왔습니다. 예. 사전 찾으면 나올까요? 혹시 이제 사전 가지고 있는 집도 있는데 문제를 풀다 걸렸는데 이 사전을 보고 찾을 수 있을까요? 수학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수학에서 쓰는 문제에서 쓰는 용어는 국어 용어와 달리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국어나 영어는 그 단어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다 간단간 한 줄씩 설명했지만 지금 이런 책들은 한 줄이 아니고 한 개념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 국어, 영어 사전처럼 이렇게 만들면 수학 사전은 아마 두께가 엄청나겠죠. 단어 하나를 네 페이지에다가 설명해놨어요. 개념 하나를 네 페이지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상 수학을 이렇게 사전으로 완벽하게 책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몇 회사가 온라인으로 이걸 구현하고 있어요. 사교육이 제가 말을 안 하겠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대한 초등학교의 중요한 개념만 137개를 들어가고 물론 여기 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안 걸리는 게 뭐냐면 경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공교육에서 하지 않는 특별한 재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쪽의 영역 수학을 다 뺐습니다. 저는 공교육 학자이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유관하는 그런 건 다 몰라도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뺐고요. 그러다 보니까 137개로 했고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에 나온 단어를 다 수록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전을 만들 배경은 사실은 이제 양영기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의 저자입니다. 물론 우리 단체 사교육학교에서 같이 활동하는 초등학 선생님인데 오늘날 이분 강의를 제가 딱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이에요. 초등 교과서를 잘라서 묶어도 사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안양에 계신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양영기 선생님? 저가 훨씬 잘생기고 젊은데 자기가 6학년 담임을 했대요. 작년에 6학년 담임, 재작년에 6학년 담임을 했는데 자기 반 애들에게 학기 초에 1학년 1학기부터 5학년 2학기까지 수학책을 다 가져와놔야 시킨 거예요. 자, 책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애들한테 다 버렸죠. 절반 이상이 이제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혼잣밤을 뒤지게 해가지고 싹 날잡아 싹 가지고 한 다음에 칼을 주고 책을 다 잘랐습니다. 어떻게 잘랐냐? 영역별로 잘랐어요. 초등학교는 수학이 5개 영역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수와 연산이죠. 그 다음에 도형, 측정, 규칙성, 그리고 마지막 확률 같은 게 5개 있습니다. 요 영역별로 단어를 다 쪼개가지고 영역별로 다시 순서로 묶었어요. 책이 몇 권 나올까요? 5권이 나오겠죠. 5권으로 나온 거를 집에 가서 이제 제보를 시켰어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 책을 아이의 책상 위에 두고 그리고
아이가 복습할 때 꼭 찾아봐라. 6학년 수학은 5학년까지 수학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전을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다소 이제 거칠죠. 요즘은 책이 막 중간에 바뀌어서 1, 2학년 책은 조그만 책에다 좀 큰 책으로 바뀌어서 잘 안 묶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게 돼서 그것보다는 깔끔하게 저는 사전을 만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건 교과서다 보니까 일단 아주 개념 설명이 정확하면서 단촐하게, 그리고 교과서다 보니까 연결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 학년 것은 충실한데 이전에 뭐와 그다음 이후에 이게 없어요. 이전과 이후가 없어서 저는 그까지 교과서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건 양희 선생님 책을 짜는 겁니다. 자, 사전을 언제 쓸까요? 사전 언제 쓸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아이의 학습을 도와줄 때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제가 사교육 걱정 세상에서 정말 이제 아이들은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잘 기를 수 있다 이렇게 조언했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너무나 힘든 거예요. 특히 성인들은 굳어진 수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진 수학관. 자, 5, 9 얼마죠? 5, 9? 아까 이야기 5, 9? 45? 왜 45야? 왜 45야? 예, 내가 또 아이한테 상처 좀 안 되는데 요원조입니다. 자, 우리 어른들은 왜 5, 9, 45입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의 입에서 5, 9라는 것은 5 곱하기 9고 곱하기라는 것은 원래는 덧셈인데, 그렇죠? 언제 곱하기로 할까요? 언제 바꿉니까? 4학년, 5학년 얘기도 좋아요. 2학년 때 바꿔요? 예, 맞습니다. 2학년 때 바꿔요. 예, 맞습니다. 2학년 때 바꾸죠. 똑같은 수를 반복해서 더할 때, 이런 상황에서 똑같지 않으면 곱하면 안 돼요. 똑같지 않으면 더해야 되고요. 똑같을 때만 곱하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어른들이 고등학교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우의 수를 셀 때 딱 두 가지 법칙밖에 없거든요. 이걸 어렵게 말하면 순열, 조합 이렇게 하는 게 하나 필요합니다. 딱 두 가지, 더하고 곱하고. 그럼 언제 더하냐? 똑같지 않을 때 더하는 거예요. 언제 곱하냐? 똑같을 때 곱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등학교에서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을 썼습니다. 괜찮은 수학자는 이런 글을 씁니다.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만 가지고 해결할 때 최고의 능력이 있는 학생이다. 거기다 순열조합 쓰는 놈은 능력이 없는 애다. 이렇게. 저도 100번 곱합니다. 왜? 더하고 곱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어려운 개념을 쓴다. 어려운 개념을 여기 설명합니다. 더하고 곱하는 이 자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가르쳐지지만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이 말을 금방 5, 9, 45야. 왜? 5를 9번, 똑같은 5를 9번 더 해야 됩니다. 이 말을 100번 이상 하고 졸업해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그 말을 또 해야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또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우의 수는 너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순열이니 조합이니 이런 복잡한 이론을 들이대면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더하고 곱하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척, 아주 원초적인 개념, 그 개념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순열조합을 배워버리면 딱 우리가 보니까 이거 순열 문제야. 그 어른은 순열이 생각나요. 아이들은 곱하는데 어른들은 순열이 생각나. 순열 다 까먹겠죠, 그죠? 까먹겠지만. 초등학교 내려가면 세 자릿수 덧셈을 한다고 쳐요. 세 자릿수를 더할 때 우리 어른들은 세 자리 쓰고 막
막 이래저래 더하죠? 10 올라가고. 기억나시죠? 우리 애가 지금 그 문제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 10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잘 못 올리고 10 올라가는 상황은 복잡합니다. 그것이 어려워하는 아이가 듣고 싶은데 책을 보니 그것을 세 가지로나 풀래요. 지금 어른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세 자리 더하기 세 자리 어떻게 더하겠어요? 그냥 뒤에서 또 더하는 세로 세면. 근데 교과서를 보니 세로 세면 맨 끝에 잠깐 나와 있고 중간에 막 문제가 여러 개 나오는데 도대체 세로 셈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떤 부모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세로 세면 다 나와. 근데 학교 시험을 딱 갔더니 내가 틀려왔어. 아빠 세 가지로 풀려요. 세 가지. 나는 세로 셈밖에 안 해서 답은 맞았는데 선생님이 딱 그어버렸어. 화가 나죠. 왜 세로 셈만 하면 됐지. 답만 내면 됐지. 안 됩니다. 지금 부모님 못 도와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럴 때. 자, 5학년 가면 넓이를 배웁니다. 넓이 역시 가로 곱하기 세로 곱셈을 씁니다. 그렇죠? 네. 자, 가로가 7cm, 세로가 4cm. 5학년이죠? 7cm, 4cm 넓이가 얼마입니까? 직사각형. 4, 7, 28 나옵니다. 왜 그러니? 보고 다녀요. 어른들도 다 배웠는데 넓이를 너무 많이 내버리면 부담받지 않고 그러니까 교과서는 그걸 묻지 않습니다. 교과서는 왜 가로에다가 세로를 곱해야 넓이를 구하는가? 그것을 보니까 막 쪼갭니다. 이거를 쪼개서 그 쪼갠 것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가 매 줄 직사각형은 똑같으니까 길이가 폭이 매 줄마다 똑같은 개수가 나와. 이것이 4개씩 나오는 겁니다. 몇 줄 나와요? 7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4, 7, 28. 이걸 가지고 있는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올해 한참 교육과정에서 제가 논란을 했던 미적분을 배웠죠. 적분이 배웠죠. 적분 가니까 적분 여러분들 이제 또 어른들 적분을 배웠으면 지금 기억이 이태그라 해가지고 S자를 길게 써서 복잡한 식은 기억나지만 적분을 처음 했던 기억이 안 나요. 개념은 기억이 안 나요. 적분의 처음 시작은 쪼개는 겁니다. 막 쪼개요. 그때 초등 때 넓이를 쪼개야 되는 기억을 가진 아이는 그 개념을 가진 아이는 쪼개는구나. 왜? 넓이 구하니까. 나 5학년 때 쪼개했지. 이 기억이 있는 애가 벌써도 적분에 가면 적분은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럼 걔가 적분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기억이 하나도 없는 애가 적분 보니까 무슨 넓이를 쪼개고 기호가 막 복잡하게 나와서 위아래 막 숫자 써지고 식이 복잡하게 써지면 겁을 먹어요. 겁먹으면 안 돼요. 일단. 그런 면에서 어쨌든 부모님이 현재 아이들을 한편이 어렵다. 그런 요청 때문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다소 아이들 도움을 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 특히 저희가 신경 쓰고 이 부분입니다. 아이는 왜? 아이가 질문합니다. 애가. 그러면 부모님은 일단 답은 알아요. 원래 나도 다 알려주다 했으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걔가 왜 묻는지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애의 적합한 답을 하려면 요구를 알아야 된다. 얘가 어떤 게 정확히 덧셈일 겁니다. 자리값 개념, 덧셈 대단히 중요한데 이 자리값 개념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10이 올라간다. 우리말로 10이 올라가는 거고 애들 말로는 바다 올림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2학년 이후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렸고요. 이걸 보시면서 아이들 이해하고 우리 애가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느끼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개념을 아이들이 배울 때 이걸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 배울 때 이전에 관련된 개념을 연결해야 돼요. 이건 뇌의 작동 원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뇌에서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어떻게 작동합니까? 뇌가 어떤 새로운 개념을 배웠어. 텔레비에서 어떤 걸 봤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옛날에 내가 그것과 비슷한 내 머릿속 가슴 속에 있는데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먼저 떠올립니다. 밑에서 끌어올려요.
그래서 내 요 작업 기억이라는 공간에서 새로운 것과 이 내 과거의 것을 비교합니다. 비교해 보니까 같아. 끝이죠. 같으니까 그거 비슷해. 그러면 차이를 비교해요. 아, 비슷한데 쟤는 여기가 그만큼 이런 부분을 더 얘기하고 있어. 아, 저런 데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완전히 달라. 저거 진짜 내 기억에 하나도 없는 거야.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거, 차이가 좀 있는 거, 완전히 다른 거. 자, 이럴 때 사람은 자, 어떤 걸 가장 빨리 익힐까요? 완전 똑같은 거는 즉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다른 거는 오랜 숙달을 시켜야 돼요. 세제비니까. 근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학습의 속도예요. 비슷한 게 있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차이가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차이만 인지하면 과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 속에다가 붙여버려요. 연결이 됩니다. 포함해서 연결성이라고. 그 연결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념학습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3단계 개념학습법을 만들어내서 챙겨오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합니다. 이런 걸 필요해서 내가. 그래서 이 개념학습 3단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라는 코너를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파란색 친구는 현재 이 지금 아이가 공부하는 3학년 1학기 2단원의 평면도입니다. 이거를 배우면서 이전에 뭐와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 아이가 모르지만 이거는 장차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에 뭐와 관련되어 있을 건가 하는 것들을 그려가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것보다 이후에 배울 것보다는 과거입니다. 복습이라는 겁니다. 이쪽은 아이가 이거 왜 배워요? 이렇게 할 때 야 그거 배우면 장차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는 아이가 당장 못하는 겁니다만은 이거는 작년에 한 겁니다. 따라서 작년에 내가 여러 가지 모양을 배웠는데 오늘 지금 너가 배우는 평면도형, 삼각형, 사각형 이거 작년에 배우는 여러 가지 모형 때 했던 거다. 그때 아이가 네 작년 기억과 올해 이거를 연결해라 그래요. 그때 엄마 맞아. 우리 작년에는 이걸 세모네모로 배웠는데 이제 이것을 삼각형이라고 하는구나. 비슷하죠? 뭐만 달라졌어요? 이름만 달라요. 그럼 이제 이건 앞으로는 작년에 세모라는 올해부터 뭐를 해? 삼각형이라 이게 학습이라고 해요. 그럼 삼각형 학습이 끝나는 겁니다. 자, 뇌 얘기는 읽어보시면 알겠죠. 예. 뇌 전문가들이 쓰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뇌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주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뇌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뇌가 오히려 우리를 제어하기 때문에 내가 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뇌는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게 자기 주도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스스로 처리해야 돼요. 그걸 뇌가 가장 좋아하고 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 교육부가 이런 문제, 외부에서 주입을 시켜요. 어른들이, 성인들이 자꾸 뭘 가르치려고 해요. 그 다음에 단순 반복 학습.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순 반복 학습 뭡니까? 연산교육, 초재기, 문제집 막 하루 10장 풀어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뇌의 발달이 편향된다. 발달은 합니다. 편향돼요. 연상 훈련시키면 잘해요. 문제는 연산이 아닌 것을 못하는 거죠. 문장제 못해요. 연산 훈련 안 시켜요. 약해집니다. 문장제는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데 연산교육은 연산의 암기력을 키워줍니다. 연산에 대한 암기력 저절로 커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좀 시켜서 결국 이 네트워크가 무뎌집니다. 그 당시는 빨라요. 왜? 초등 시험은 연산이 50%입니다. 연산을 잘하면 50% 먹고 들어가요. 그렇지만 초등 끝나면 연산이 사라져요. 중학교 때 어떻게 못해요? 차라리 초등에서 연산을 빵점만 내면 안 나와요.
그 대신 연산이 아닌 쪽에 더 강해진 게 낫다. 자, 세 번째 용도는 아이가 혼자